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강 기자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시간이 참 쏜살 같습니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자, 유권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 결정하셨는지요. 자, 내일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인 여야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는요, 수도권 최대 격전지를 찾아서 이번 선거에 왜 투표장에 나와야 하는지, 왜 우리를 뽑아야 하는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자, 장가 기자,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범야권이요 200석을 가져가면 이재명 조국 대표 두 사람이 셀프 사면할 거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습니다. 범야권이 200석을 가지게 되면 원칙적으로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합니다. 탄핵소추와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면 되니까요.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이 200석 넘으면 개헌에서 셀프 사면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200석을 가지고 뭘 할 것 같습니까? 200석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200명은 이재명과 조국의 아첨하는 사람들만 100% 채워넣은 이재명, 조국의 친위대 같은 200명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조국 대표가 자신처럼 이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법률 모르는 것 같은데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에 있는 게 아니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회가 사면권을 갖는다.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한 위원장이 개헌을 통하든 안 하든 저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 속셈을 알 수가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김민영 대변인, 한 위원장이 일단 이순신 장군 예를 들었습니다. 12척의 배로 나라고 했다면서 우리에겐 12시간이 남아있다. 내일 투표 시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야권 200석 얘기를 했는데 야권 200석 얘기 아직도 저기 살아있다고 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 경계하는 건가요? 일단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상황을 빗대서 표현하신 거는 예. 절박함과 그리고 자신감을 동시에 표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량대첩의 상황을 지켜보면 그때 당시 조선이 명랑을 막지 못했으면 나라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두 알고 있지만 결과는 승리했습니다. 네.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 상황이 사실 국민의힘에게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투표를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지지층에게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200석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론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경계하는 것 같은데 200석 네. 맞습니까? 글쎄요, 이 200석의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민주당은 200석을 얘기하지 않고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목표치가 단독 과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여권에서 야권의 200석을 자꾸 스스로 설정을 해놓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읍소를 하시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섀도우 복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이 부분은 엄살 내지는 읍소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야권 200석이라는 사실상 어려운 목표치를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위한 읍소 전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읍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야권 심판론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뭐 2조 심판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도 2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셀프 사면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결국에는 야권 심판론의 한 줄기로 봐야겠습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항할 때 야권 심판론이 과연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께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판세 분석하면서 국민의힘이 어제인가요? 한 120, 30석 왔다 갔다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200석이 과연 가능한 건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서울의 박빙 지역 7곳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49석 가운데 41석을 얻은 만큼 서울 사수에 굉장히 총력전을 벌였는데 자,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우 카드입니다. 계속 반칙을 하면 언젠가는 레드 카드를 줘야 될지 모르지만 더 이상 역주행, 퇴행이 불가능하도록 엄중하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 0.73% 차이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포기할 때 그 주권 포기로 이익을 보는 소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지 마십시오. 흘리는 눈물, 그것은 강자, 기득권자들이 더 잘 잡아먹기 위해 흘리는 악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 눈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발언인데 이제 선거운동 한 2주 넘게 한 달 정도 했다 보니까 이제 듣던 얘기 또 계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양당 대표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종호 실장 일단은 투표용지를 옐로 카드에 일단 빗댔는데 옐로 카드를 심판해야 되고 언젠가 레드 카드를 줘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경고장까지 날렸는데 뭐 이거 또 탄핵을 좀 시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탄핵과 연관된 어떤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말만 표현만 언급 안 했지 거의 유사한 단어. 예를 들어서 해고해야 된다, 해고해야 할지도 모른다. 대통령을 해고하는 게 바로 탄핵이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이란 건 딴 게 아니라 파면, 직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라는 말도 역시 탄핵의 다른 말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탄핵과 유사한 언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건 사실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언제부터냐? 조국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부터.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그 모토라든지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탄핵이거든요. 묻지 마. 거의 그 수준으로 다른 어떤 정책들보다 가장 선명하고 가장 간결하고 가장 계속 주장해왔던 게 대통령의 탄핵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혁신당보다 비례대표가 적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리고 몰빵론이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경쟁적으로 양쪽이 탄핵과 유사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탄핵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은 어떤 때 진짜 권력이냐면 그것이 칼이 뽑히지 않고 칼집에 있을 때 칼이 권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남발하고 칼을 휘두르면 그 칼의 권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디 민주당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결정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때 결정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탄핵은 정말 엄중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명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이 거의 마지막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총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0 넘지 말자 말씀이셨고요. 자, 장윤미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저희 좀 전에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졸렬하게 이렇게 선거를 임한 경우는 못 봤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여당이 유세 현장에서 시비를 많이 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취지로 한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얼마나 그랬길래 그런가요? 사실 국민의힘의 선거 풍경은 낯설죠. 집권 여당이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꼬투리 잡고 있다는 인상을 유권자들께 드리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삼겹살을 먹었냐, 소고기를 먹었냐. 사실 그 개그로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걸 다큐로 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는 손도 대지 않고 김치찜 시켜놓고 6분 만에 나왔다라고 언론이 전하고 있죠. 이 선거 운동을 뭐라고 유권자분들이 평가하실까요? 그리고 지금 일하게 해달라,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데 그간에 민주당 의회 독재였습니까? 독재하는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소수 정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번번이 상위법을 이 시행령으로 바꿔갖고 이런 부분들,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고 하면서 대통령, 야당 대표 단 한 번이라도 만난 적 있습니까?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졸렬한 캠페인이다. 그리고 유권자들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한번 계속 삼겹살 소고기 얘기는 뒤에 한번 가벼운 얘기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장가희 기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백병전이란 말을 쓰면서 수도권 내 초박빙 지역 31곳을 직접 공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꼽은 격전지가요. 이 박성준 그리고 이혜훈 후보가 맞붙는 서울 중성동을, 그리고 황희, 구자령 후보가 승부를 벌이는 양천갑, 나경원, 류사명 후보가 나온 동작을 등 31곳입니다. 여기에 배현진 의원이 사수하는 송파을과 또 중성동갑에서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겼죠. 이 홍익표, 그리고 TV조선 앵커 출신 신동욱 후보가 승부를 벌이는 곳도 초박빙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이 대표는 전국 곳곳이 접전이라면서 이 가족, 친구 등 이 손 닿고 발 닿는 모든
분들께 투표를 독려해 달라면서 투표하면 이길 수 있는 초박빙 지역이 많다. 이제는 백병전. 그러니까 이 총, 칼, 창을 들고 맞붙어야 하니까 심판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좀 투표로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기존 국민의힘 텃밭이었던 강남 3구까지 초박빙으로 꼽았는데 자, 이렇게 선거 앞두고 패를 공개한 이유 그냥 이게 자신감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어떻게 좀 결집을 노린 걸 수도 있을 텐데 의도가 뭘까요? 글쎄요, 뭐 패를 공개했다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부분은 결국 지지층을 결집하는 분명히 그런 호소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뭐 격전지가 뭐 50여 곳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1000표 이하 그러니까 수백 표의 표 차이로 승부가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지역구도 상당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자분들께서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가주셔서 투표를 해주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서초울, 강남을 송파, 가불병까지도 접전지다라고 직접 예시를 하고 거론을 한 것 자체는 그 지역에 계시는 지지자분들 그리고 지역 구민들께 투표를 독려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굉장히 높았던 이런 사전 투표율이 결국 본 투표율까지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지층 결집을 하기 위한 호소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윤영 대변인 일단은 이재명 대표 어떤 이런 박빙 선거구를 밝힌 데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이런 사실 아니다. 오히려 야당 텃밭에 여당 지세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반박을 했더라고요.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저런 발언을 함으로써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밴드웨건 효과를 누렸다고 봅니다. 좀 유리한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아니면 중도층 국민의힘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하고 또는 중도층 성향에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쏠림 현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봤다고 생각을 이게 끝났으니 투표하지 말거나 네, 우리한테 주십시오. 네, 그런 밴드웨건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정당의 경우는 계속 판세 분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홍석준 의원이 상황시 부실장으로서 지금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서 저런 말씀을 유권자들이나 저희 당원들에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런 말씀 그대로 투표를 하면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당내 판세의 뭐 분석 결과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당내 분석자를 보지를 못했는데 당 내부에서 말은 저희가 투표를 포기하지 않으면 해볼 만하다는 여론은 다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야 대표 목소리가 들어와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그 한 표 때문에 30년, 40년 뒤에 후회하실 겁니까? 나가주십시오. 나가주십시오. 나가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이 12시간의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우리의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나라가 나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일 국회 과반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이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고쳐서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하십시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 오늘 아침 조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의 유세 그리고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오늘 아침 모습까지 한번 보고 오셨는데 이종근 실장님, 일단 여당 내부에선 경합지 다수에서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지지율 역전이 이뤄지고 있다. 원내 일당도 도전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아까 야권 200석 얘기하고 좀 안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약간 뒤지고 있던 정당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든크로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뛰쳐나와라. 이것 역시 아까 김윤영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달라라는 그런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언제나 그래왔어요. 당을 떠나서.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제가 분석을 한다면 이겁니다. 4년 전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참패를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차명진 후보의 발언이었어요. 막말 발언이요? 세월호 관련된 막말 발언이었어요. 그게 투표일 며칠 전에 벌어진지 아세요? 방송이 OBS에서 됐는데 딱 8일 전, 7일 전, 일주일 전에 방송이 됐어요. 그 발언이 녹화는 그 이틀 전에 했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일주일 동안 여론조사 공포 금지 기간 동안 판세가 바뀌어버린 판세가 거예요.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다시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양이 김공이라고 해서 양문석, 이병진, 그다음에 김준혁, 공영운 이 네 후보가 경기 남부에 하필이면 있는 후보들인데 야권이죠. 예, 야권의 민주당의 이 후보들 특히나 양문석, 김준혁 후보의 이 이슈는 내내 지금 매일같이 새로운 게 터지거나 김준영 후보 같은 경우 또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사실상 직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소낙비처럼 계속 젖어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 해당 지역구의 의원의 표가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민심. 대부분이 다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이고요. 한강벨트, 종부세벨트 여기에 넘어와서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좀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크로스 지역은 아마도 그런 예와 또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아마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민 부위원장님 일단은 지난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확실하게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골든크로스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바뀌었다고 지금 전망하십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근거 없이 골든크로스 언급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붙어 있는 부분들이 지표로 확인되니까 자료를 보고 이렇게 있다.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실제로 지난 총선에도 민주당이 앞선 거뒀다고 하지만 전체 표 계산해 보면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투표함을 열었을 때도 계속 지다가 사전투표함 열었을 때 뒤집어진다거나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표차가 많이 안 났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200석 이야기 민주당에 꺼낸 적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표결집을 시도하고 있는데 200석이라는 건 민주당의 목표치도 아니고 뭐 생각에도 없다 이렇게 홍익표 의원이 언급할 정도로 이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가 기자, 야권에서는 특히 이 지역구를 유독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서울 동작을이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있는 곳인데, 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지역구 제외하고 가장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 몇 번이나 찾은 거예요? 동작을만 6번이고요. 그리고 동작갑을을 합쳐보면 7번이다, 8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작을을 어쨌든 6번이나 왔다는 것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제외하면 최다로 온 거거든요. 이 지역에 나경원 후보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에서는 결국 유사명 후보가 왔는데 초반에는 민주당 열세 지역으로 꼽히다가 이 대표의 집중 지원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내의 평가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또 조국 대표가 번갈아서 이 지역에 오면서 동작을 자신들의 정치적 놀이터로 삼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윤영 대변인님, 일단은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좀 불편한 기색을 협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야권 대표들 집중 유세가 좀 표심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자체 판단 어떠십니까? 표심의 영향이 물론 없진 않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잦은 방문이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경원 대표는 본인의 경쟁력을 이재명 대표가 입증해 준 겁니다. 어허. 그리고 동시에 나가서 유산명 후보의 단점을 이재명 대표가 부각해 준 이유가 어떤 단점일까요? 저렇게 자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유산명 후보가 지역에 기반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사천했던 지역 중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워낙 텃밭이고 민주당이 좀 유리하긴 하지만 유산명 지역은 그만큼 불리하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면 아무리 선거를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선거 결과에 떠나서 이재명 대표의 비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잦은 방문이 무조건 나경원 대표에게 불리하다 보지는 않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접전 지역이니까 승부처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우리가 공을 그만큼 들이고 있는 곳이다. 그렇죠.
사실 나경원 후보 개인을 겨냥했다라기보다는요, 이 지역구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한강 벨트 중에 동작을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동작을을 만약에 이긴다라고 한다면 한강 벨트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또 판단도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동작을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몇 번이나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직접 유세도 하고 또 정권 심판론의 전선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도 분명한 것 같고, 그곳에 계시는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중도층 국민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권 심판론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재명 대표가 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